이사 당일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그 순간 여러분의 계좌에서 수십만 원이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사 비용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포장 이사 견적은 세 군데나 받아보시면서 정작 법적으로 보장된 내 돈 100만 원은 집주인에게 팁으로 주고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좋은 사람이라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본주의 시장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내용을 모른 채 이사를 나간다면 여러분은 전세보증금의 2년치 이자 수익을 고스란히 바닥에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매달 관리비에 포함해냈지만 나갈 때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주인이 관행이라며 거부할 때 어떻게 법적 논리로 제압해야 하는지 오늘 아주 뼛속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돈의 흐름을 팩트로 꽉 채워드리는 기자의 시선 양봉입니다. 오늘 주제 아마 설마 내가 놓쳤겠어 하고 방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구독 누르고 이 불편한 진실을 저와 함께 끝까지 확인해 보시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매달 날라오는 관리비 고지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이번 달은 난방을 많이 뗐구나, 전기세가 올랐구나 하며 총액만 확인하고 이체 버튼을 누르셨을 겁니다. 바로 그 무관심한 습관이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관리비 명세서 항목을 현미경 보듯이 꼼꼼히 뜯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수많은 항목 사이에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어부터가 행정적이고 딱딱해 보이나 세금이나 공과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정확한 법적 정의를 아셔야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말 그대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쌓아두는 예비비입니다. 아파트도 사람처럼 나이를 먹습니다. 준공 10년이 지나면 승강기 와이어를 교체해야 하고 외벽에 크랙이 가면 도색을 새로 해야 하며 지하주차장 배관도 손을 봐야 합니다. 그때 가서 입주민들에게 갑자기 수십억 원을 거둘 수는 없으니 미래를 대비해 매달 조금씩 강제로 저축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냉정한 자본주의적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노후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최신형으로 교체되고 칙칙하던 외벽이 깔끔하게 도색되면 그 건물의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그 자산 가치 상승의 이익은 누가 가져갑니까? 그 집에 2년 전세 살다 떠나는 세입자입니까? 아니면 등기부등본상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집주인입니다. 세입자는 잠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람일 뿐 건물의 가치 상승과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택법 제30조에는 이 장기수산 충당금의 납부 의무자가 집 소유자, 즉 집주인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법적 팩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리비 고지서가 집주인 집으로 날아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점유자, 바로 세입자에게 날라옵니다.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수백 세대의 집주인 주소지를 매번 파악해서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편의상 실제 거주자에게 관리비 항목으로 통합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매달 여러분이 내지 않아도 될 집주인의 건물 유지보수 적금을 대신 불입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관리의 편의를 위한 대납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사 가는 날입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그동안 집주인 대신 대납했던 그 돈 전액을 돌려받을 확정적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게 고작 몇 푼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보통 평당 5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평균적으로 월 3만 원 정도 부과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세 계약 기간인 2년, 24개월을 거주했다면 72만 원입니다. 요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4년을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144만 원입니다. 40평대 대형 평수거나 커뮤니티 시설이 고급화된 아파트라면 월 5만 원이 넘는 곳도 허다합니다. 이 경우 4년 거주 시 240만 원에 육박하는 목돈이 됩니다. 여러분, 은행 예금 금리 0.1% 더 받겠다고 새벽부터 오픈런을 하고 특판 적금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 주머니에서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원금 200만 원은 왜 바닥에 버리려고 하십니까? 이건 재테크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산을 대하는 기본 태도의 문제입니다. 제가 취재 현장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당일은 정신이 없습니다. 짐 싸고 잔금 치르고 공과금 정산하느라 혼이 쏙 빠집니다. 그 틈을 타서 슬그머니 넘어가는 집주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알아서 챙겨주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개인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게 목적이지 나가는 세입자의 지갑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세입자가 뒤늦게 알고 연락하면 이미 보증금 정산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며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이사 당일에 보증금 잔금을 입금받기 전 반드시 이 장기수선 충당금도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 당일 혹은 하루 전날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십시오. 가서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입주한 날부터 퇴거일까지 납부한 총액이 원 단위까지 찍힌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그 서류를 들고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이 금액만큼 보증금에 합산하여 입금해주거나 별도로 송금해달라고 아주 건조하고 단호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때 쭈뼛거리거나 부탁하는 투로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호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항상 변수가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나는 그런 거 모른다. 계약서의 관리비는 세입자가 낸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나옵니다. 바로 특약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즉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독소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면 법적으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경우 글씨를 작게 하거나 구두 설명 없이 슬쩍 끼워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을 꼼꼼히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단순히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문구만으로는 장기수선 충당금 전가 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가 아니라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관행 운운하며 거부하면 주택법 제30조 1항을 캡처해서 보내주십시오. 법대로 하자고 하면 대부분 꼬리를 내립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이나 빌라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가 잡혀 있지만 소규모 빌라나 오피스텔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소유자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관리단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소규모 빌라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명목 대신 수선유지비라는 이름으로 걷기도 합니다. 이 수선유지비는 전구교체나 공용부분 청소용품 구매 같은 소모성 비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실거주자인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용어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낸 돈이 자본적 지출인 충당금인지 수익적 지출인 유지비인지 관리비 명세서 항목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케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세 사는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요즘 갭 투자로 집주인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2년 살았는데 1년 차에 집주인이 김씨에서 이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나는 나갈 때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합니까? 전주인 김씨한테 1년치 받고 새 주인 이씨한테 1년치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복잡하게 계산기 두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면 임대인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새 집주인 이씨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떠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사 나갈 때 당시의 집주인, 즉 현 소유주에게 2년치 전체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새 집주인이 아니 내가 집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2년치를 주냐고 따진다면 그건 매매 계약할 때 전주인과 정산하셨어야 할 문제고 저는 법적으로 현 소유주인 당신에게 받는 게 맞습니다 라고 팩트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도인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지키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갈 돈과 들어올 돈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찮아서, 몰라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 태도가 여러분의 통장을 가볍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사라는 과정이 신경 쓸 게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챙길 건 챙겨야 진정한 경제적 주체입니다. 이사 비용의 절반을 이 돈으로 충당할 수도 있는데 이걸 포기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못 받은 분 계십니까?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택법과 민법에 따라 이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사 나온 지 3년이 안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전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순순히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돈 공부가 되고 자본주의의 냉혹한 생리를 배우는 수업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을 세입자가 편의상 대신 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사 가는 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떼서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다. 셋째, 집주인이 바뀌어도 현 집주인에게 전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전액을 청구하면 된다. 넷째, 이미 이사 나왔어도 3년 안에는 법적으로 청구 가능하다. 이 네 가지 팩트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키십시오. 방송 끝나고 지금 당장 하실 일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굴러다니는 지난달 관리비 명세서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에 얼마가 찍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월 납부액 곱하기 내가 거주한 개월수.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상금이자 채권입니다. 그 돈으로 이사 가는 날 떳떳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팩트로 꽉 채운 경제브리핑, 양봉인의 돈방석의 양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